안녕하세요. 라이브 정책회 2부 이승원입니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800조 원 이상,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핵심 내용, 오늘 정책 주요 행보, 정주행 시간에서 자세하게 다뤄봅니다. 한편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오늘 K정책사용법에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정책회 2부 먼저 정주행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작년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부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는 정책 주요 행보, 정주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이인철 경제평론가 그리고 박성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입니다. 올해가 잠재 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박 평론가님, 오늘 진행됐던 지금 진행 중인가요? 네, 뭐 아직 이제 안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뭐 역대급 굉장히 긴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어떤 내용들이 나왔길래 이 시간까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대통령께서 좀 명확하게 목표 제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이번 하반기에 우리나라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향후 30년이 좌우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셨는데요. 올해가 잠재 성장률 3%, 그리고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 부처들의 노력도 좀 강조를 하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어떤 뭐 반도체 경기의 호황이라든지 우리나라가 굉장한 성장 동력을 갖췄다라고 보이는 이 시점에 어떻게 이 성장 동력을 끊기지 않고 더욱더 활성화시키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서 어떤 패권을 가진 국가로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조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잠재 성장률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된다. 하반기 성과에 따라서 한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된다. 이런 얘기들이 주된 의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앞서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죠.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재정 운영 3대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관련 내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범정부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운영의 세 가지 원칙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종전에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셋째,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 이번 전략회의 슬로건처럼 과감한 혁신 그리고 과감한 투자가 회의 주요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사실 이재명 대통령 특히 이 시기를 투자 골든타임이다. 여러 투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교육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참 자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회의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 대통령께서 잠재 성장률을 언급하셨어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우리 경제 기초 체질입니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성적표입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3%대가 10년 전 얘기입니다. 무려 10년 전입니까?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OECD 추산 1.6%까지 떨어지고요. 내년 4분기 가면 1.5%가 무너집니다. 물론 그 기저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 저출산 고령화가 깔려 있지만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경제는 K자형 양극화형으로 지금 반도체 호황으로 겉으로 눕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경제 체력은 굉장히 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큰 아젠다가 뭐냐? 바로 대한민국의 10년 뒤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재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 한마디로 긴축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두고 그리고 소비보다는 투자에 방점을 두겠다라는 건데요. 가장 눈에 두드러진 것이 지금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이 거친 세수, 단순히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3대 메가 트렌드죠.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AI, 피지컬 AI와 같은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여기에다가 미래뿐 아니라 청년, 지방, 교육에 집중 투자를 해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영토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매우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사실 최근에 IMF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주요 기관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좀 상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 10년 동안 깎였던 이 잠재 성장률 3% 어떻게 보면은 환상적인 숫자인데 맞아요. 지금 정부는 이번 이 모멘텀에 잘만 하면 그것도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일단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입니다. 네. 그렇죠. 이거 반올림 안 하면 0.9로 나가거든요. 근데 올해 성장률은 이에 3배를 웃도는 3%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 3년 동안 미국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웃돌 정도로 네.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이른바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산업의 성장성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빅2가 네. 전체 시장, 주가증권 시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수출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SK하이닉스가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해외 기업으로서는 첫 번째로 가장 큰 히트를 했습니다. 네. 265억 달러를 조달하고 있는데요. 무려 40조 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미통상협의를 통해서 10년 동안 2천억 달러, 네네. 매년 200억 달러, 30조 원을 조달하기로 돼 있거든요. 국내에서 원화를 달러로 30조 원을 내줘야 되는 상황에서 네. SK하이닉스가 IPO를 통해서 40조 원, 이를 한꺼번에 만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외환시장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정부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AI 패권 경쟁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고 이 시기를 놓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고 네. 또 하나가 자, 이런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중요한데요. 하나가 바로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겠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단기 경기 부양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어제 총 3개 섹션으로 회의가 진행됐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이제 기금은 조금 뒤에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세션의 주제가 바로 재정이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예산 지출 방안을 설명했죠. 내년도 총 지출을 올해 본 예산보다 무려 10% 증가한 8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상당히 과감한 투자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올해 예산도 확장 재정이고요. 올해 한 729조 정도 되는데 여기서 10% 이상, 네네. 10% 이상 증액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00점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아마 이 증가폭, 두 자릿수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이후 17년 만에 파격적인 확장 재정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박홍근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했던 415조 원을 무려 90조 이상 웃도는 500조 원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이제 이런 자신감의 배경에는 역대급 반도체 호황, 슈퍼사이클과 이제 인공지능 확산세가 있는데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대기업 이익이 폭발하면서 법인세가 상상을 초월할 수준으로 거치고 있죠. 때문에 이제 예상 밖의 이런 대규모 추가 세수를 선심성으로 소모하지 않고 새로 신설된 미래 이 대응 기금을 적립을 해서 네. 3대 메가 프로젝트죠.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메가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청년과 지방 인재 육성 등의 최우선으로 투입하겠다라는 겁니다. AI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온 돈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고스란히 재투자해서 경제의 어떤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라는 정부의 굉장히 담대하고도 공격적인 포석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올해 그 예산이 727조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플러스 한 10%더 얹어서 한 800조 플러스 알파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규모가 워낙 커서 다소 추상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이 세수를 미래 대응 기금으로 이제 투입해서 뭔가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번 그 대통령의 말씀의 핵심은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기적으로 뭐 임시 방편으로 예를 들면 당장 뭐 빚을 갚는다던가 네. 그런데 이제 재정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의 향후 30년 혹은 뭐 100년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AI 경쟁 시대에 새로운 패권을 우리가 쥐겠다. 그리고 이걸 놓치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결국 어떤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네.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일자리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AI와 관련한 교육과도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반드시 시켜내겠다. 그리고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들어갈 당연히 필요한 인력들이 있겠죠. 네. 그 외에도 뭐 AI 그리고 반도체 등과 관련한 이 전문 인력들을 20만 명 이상 양성을 하겠다라는 네. 계획을 또 밝히셨고 네. 이 외에도 신산업 혹은 과학기술, 문화, 금융 이런 부분에서의 민간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해내겠다. 네. 이 외에도 국가 핵심 산업과 연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에서도 10만 명을 양성을 해내겠다. 네. 이런 부분을 이제 계획으로 말씀을 또 하신 것이거든요. 네. 이 외에도 어떻게 보면 이번 이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서는 청년이 또 키워드인 만큼 네.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업과 관련한 부분도 이제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년 ISA를 출시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도 지원하겠다. 그리고 퇴직연금의 조기 도입 활성화 같은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 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신기술, 신산업과 관련해서도 교육 훈련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외에 청년들의 자산 형성 관련해서도 좀 어떤 투자를 네. 국가적으로 한다. 네. 이 외에도 사실은 좀 청년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들도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이제 신혼부부 들에 대해서 오히려 결혼하는 게 페널티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 주택 자금 대출을 할 때 이 신혼부부들의 소득이 이제 잡히게 되면서 네. 오히려 자금 대출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하겠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청년들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까지도 해결을 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네. 이게 사실 3대 메가 프로젝트도 그렇지만 이게 미래 대응 기금의 어떤 그
투자하는 그 분야들을 보면 상당히 겹치는 게 많아 보입니다. 사실 미래라는 말에 다른 말은 청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미래 세대를 지고 갈 어떤 성장 동력이기도 하고 또 메가 프로젝트의 또 그 기본은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지방 균형 발전까지 같이 포섭하는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두 개가 많이 겹친다는 느낌도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재정 전략 회의의 핵심이 과연 이 재정을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거친 세수를 단순히 어떤 복지 확대라든가 일회성 지원금으로 쓰기보다는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자, 투자 대상도 딱 정해졌습니다. 네 가지 축이에요. 미래, 그리고 청년, 네. 그리고 이제 성장 동력과 이제 지방과 인재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3대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AI, 그리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어떤 기업의 지원만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산업적인, 산업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고 방향 자체는 좀 긍정적이죠. 전 세계가 지금 AI로 지금 첨단 산업에 어떤 패권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표준을 이끌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바로 속도전보다는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의 재정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이게 좋은 일자리 그리고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이제 지방의 어떤 격차 해소로 이어진다면 이게 이제 비로소 성공한 투자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네. 결국 미래 대응 기금도 얼마나 많이 쓰느냐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메가 프로젝트 얘기하면서 이제 관심은 아주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수가 필요하고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신규 원전 얘기가 나오고 정부도 이것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이제 핵심 반도체 공장에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해서 과연 이제 이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최대 관건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공장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력 소비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공장과 철강 공장의 특성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정부가 이제 추가 전력 수요 소비를 40기가와트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35년까지 총 18.4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한데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가 최소 30만 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고요. 네. 우리가 앞으로 2035년까지 추가로 18.4기가와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암 축구 경기장 2,500개 부지가 필요합니다. 네, 네. 또 하나가 이제 재생에너지만으로 과연 문제가 해결될 거냐. 단기간 내 이 수요를 감당하긴 어렵다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 풍력 모두 필요하고 확대해야 하지만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네. 전기 공급을 하는 기저 전원이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니 나오는 게 바로 신규 원전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SMR까지 함께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원전이 과연 맞는 해법이냐를 두고는 논란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원전은 건설에 10년 이상 그리고 그렇죠. 사회적 합의도 좀 필요합니다. 네.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송중망을 좀 확충하는 방안 또 이 에너지 저장 장치와 재생 에너지 확대 등을 병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원전과 SMR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네. 평론가님 사실 어제 얘기하면서 전기 요금 얘기가 나왔어요. 예전에는 전기세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전기 요금이 맞는 표현이죠. 이 산업용 전기 요금보다 가정용이 더 싸다라는 말에 이 대통령이 물가 부담이 없다면 가정용 그 전기 이 비용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뭐 기후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또 언급이 있었나 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장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제 저소득층 부담은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그리고 확대, 그러니까 이미 도입은 되어 있지만 네. 이 부분을 그렇다면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얘기까지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전기 요금 체계에 대한 좀 문제의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피크타임이나 아니면 전기가 남아도는 시간이나 이게 똑같은 것이 과연 맞느냐. 오히려 전기가 남아도는 시간대에는 싸고 그리고 피크타임 때는 비싸지는 것이 네네. 오히려 좀 상식적인 체계 아니냐라는 네.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서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손질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가정용 전기료를 조금 장기적으로는 네. 조정을 하는 것이 맞겠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저소득층의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같은 정부 지원책을 활용해서 사각지대 없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해 보겠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오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전기 요금 나오고 하면서 히트 펌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유럽에서는 히트 펌프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고 실제 설치도 하고 이게 비용이 좀 들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비용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설치 비용은 조금 비싸지만 앞으로 가성비를 생각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이제 매체이기 때문에 유럽 정부에서 특히 영국 같은 데서는 보조금 같은 거 엄청나게 줬던 게 바로 히트 펌프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낯선 용어로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이제 히트 펌프라는 게 전기로 직접적으로 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열을 끌어와서 네.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네. 일반 전기 난방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3배에서 4배 이상 높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럽은 이미 선도 국가입니다. 탄소 중립 정책과 함께 히트 펌프 보급을 확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다만 앞서서 이제 전기요금, 가정용 전기요금은 상당히 좀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를 보게 되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 시당 180원 네. 수준인데요. 중국은 한 120원 수준. 중국이 훨씬 더 우리보다 낮죠. 그렇군요. 여기다 네. 가정용을 보게 되면 가정용은 160원으로 산업용보다도 좀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 네. 좀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정용 전기요금이 현실화돼서 조금 올라간다면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네. 바우처의 확대 등이 포함되겠습니다만 서민 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AI 시대에 전기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보다도 얼마나 똑똑하게 분배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네. 그리고 요금 체제 개편과 함께 유럽에서 지금 유럽에서 지금 보급 확대되고 있는 이제 히트 펌프 확대도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도 아마 도입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좀 삼아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평론가님 마지막 3세션 주제를 보니까 역시 모두의 성장이었습니다. 먼저 정부 청년 정책 방향이 발표됐고 또 청년 생애주기 전반을 아울러서 여러 가지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인상적이셨는지요? 그러니까 뭐 사실 굉장히 고른 분야를 다 다룬 게 저는 좀 인상적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 말고도 네. 앞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언급드렸던 어떤 결혼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페널티가 되는 그런 그 구조 자체도 네. 개선을 하겠다, 제도도 개선을 하겠다. 그 외에도 결국 이제 청년들이 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주거 대책. 네. 그러니까 민간 주택 수준으로 이 공공에서 공급을 하겠다. 네. 특히 뭐 역세권이라든지 청년들이 결국에는 이 청년 주택이나 공공 주택을 이제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네. 결국 그 입지가 현실적으로 좀 가기가 편해야 그리고 뭐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편해야 사실은 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신유형의 공공 임대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어떤 청년들이 지금 높은 주거비라든지 좀 매물에서도 사실은 뭐 괜찮은 가격으로 좋은 매물을 찾기 어려운 현상 네. 이런 것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주거의 문제 역시도 공공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의 문제, 공급량의 확대 문제 이런 것들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전월세 안정화 기구를 도입해서 주거비 부담을 좀 완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좀 쭉 얘기를 드렸던 게 결국 일자리,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AI 시대를 맞이해서 청년들이 제대로 된 어떤 일 경험의 기회, 교육 훈련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점과 청년 주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청년
청년들이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청년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네. 청년 미래적금 이런 부분들도 다뤘는데 그렇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외에도 청년들이 결혼했을 때 뭐 주택 자금 대출을 받을 때 오히려 결혼해서 소득이 많이 잡히게 되면서 불편을 겪게 되는 문제. 네. 그리고 청년들이 문화를 향유함에 있어서 청년들이 더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층이나 혜택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청년 삶의 전반을 다루는 정책들이 종합 패키지처럼 마련이 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평론가님 사실 이제 미래를 얘기하다 보면 항상 소외되는 계층, 고립되는 사람들이 발생하죠. 그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고 지금처럼 역동적으로 아예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되는 그런 시기는 더 그런 소외 계층들을 살펴야 되는데 이번에 정부 계획도 이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AI 시대 전환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네. 지금 뭐 고용노동부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한 이제 노동자들, 이제 저희와 같은 프리랜서를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번에 발표된 K노동회의소는 뭐 배달하시는 분들, 웹툰 작가라든가 프리랜서와 같이 기존의 회사 직원 간의 관계가 아니고 법적인 노동자업을 만들기 좀 어려웠던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전국 단위의 권익보호기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네. 과거에 공장 다니는 근로자 중심의 노조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했다면 이제는 정말 스마트폰 앱으로 일감을 찾는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는 시대인 만큼 네. 이들이 혼자 일하다 보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네네. 자, 그러다 보니 이 대통령이 오랜 대선 공약이기도 한 이른바 K 노동회의소는 이처럼 노동자가 없는 사각지대 노동자를 모아서 대변해주는 일종의 노동자 버전의 상공회의소를 만들겠다라는 구상이고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도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정부가 모두 AI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또 이용량에 제한이 없는 대국민 AI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치권을 향해서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죠. 저희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공직자들도 열심히 하고 우리 국민들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위대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 영향 같아요. 국민과 이제 현실, 행정 현실을 연결하는 정치의 영역은 매우 유동적인데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정말 더 잘하기 경쟁을 하면 좋겠어요. 이 정말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도약을 할지 아니면 다투다가 이 기회를 잃고 다시 몰락할지 그 변곡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새로운 희망 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그 다음에 이 자원, 역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잘 집행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뭐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잘하기 경쟁을 당부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에서 느껴지는 거는 절박함과 책임감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싸움이나 네. 서로를 향한 비난으로 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정치권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게 모두를 위한 일이다라는 점 그리고 국익에 부합한다라는 네. 점 그리고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될 적기라는 점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주행 함께 했습니다. 이인철 경제평론가 그리고 박성민 시사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분야별 국정 정책과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K정책사용법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의 임시 운행 가이드가 발표됐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디자인과 권영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네. 네,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뭔가 알 것 같아. 그런데 정작 설명하려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인 좀 그 여러 단계로 세분화된 그 내용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네. 사실 굳이 구분 안 해도 되는데 아, 네. 어쨌든 지능의 성숙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자라고 애써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총 6단계가 있습니다. 6단계. 그러니까 뭐 네. 우리가 연령으로 따지면 뭐 갓 태어난 아기, 그다음에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0단계는 자동차가 등장한 이후에 대략 한 1980년대까지 만들어진 모든 차, 인간의 모든 조작이 필요로 한 차는 네네. 0단계입니다. 아, 네. 그다음에 이제 1990년대부터 인간의 역할을 조금 보조하는 기능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요즘 저기 정속주행 기능 가끔 이용하시죠? 저는 뭐 한두 번밖에 이용은 안 어쨌든 해봤습니다만. 그때 하면 내가 네.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렇죠. 하지만 핸들은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핸들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 건 1단계입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핸들을 조금 놔도 돼요. 네. 이용하다 보면 핸들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 계속 놓지 마. 지금 잡아야 돼. 하지만 그 사이 한 20초 정도는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예요. 네. 3단계는 뭐냐면 자 그때부터는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운전을 하는데 본인이 운전하다가 야 여기 복잡해. 나 자신 없어. 인간아 네가 운전해. 하고 던져줍니다. 아, 3단계. 네, 그럼 그때가 이제 인간이 운전을 해야 되고요. 네. 4단계는 내가 운전하고 싶은데 로봇아 나에게 운전 기회를 다오. 너 운전 못해. 내가 더 잘해. 안 줍니다. 이게 4단계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요. 5단계는 아예 인간은 그냥 타기만 빠져 할래? 이렇게 하는 게 5단계입니다. 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운전자가 정작 그 차의 주인은 운전자가 뭐 주인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뭐 빌려 쓰는 운전자는 사람이든 개념이 없어지는 간에. 거죠. 5단계가 개념 되면. 자체가. 네, 그냥 드라이버가 아니라 패신저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끔 저 TV 보면은 뭐 예능 프로도 그렇고 자율주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종종 보입니다. 일종의 광고 같기도 하고. 네. 이 자율주행은 어느 정도 레벨이라고 보면 될까요? 우리가 지금 그래도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율주행은 자율주행이라기보다 운전자 보조 장치로 해서 2단계고 2단계. 네, 그다음에 이제 3단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건 네. 4단계 레벨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끔 이제 TV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막 가네. 네. 운전자는 아무것도 안 하네. 요게 이제 지금 레벨 4단계인데 네. 4단계가 되면 운전자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시험 단계니까 혹시 몰라서 관리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리자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관리자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관리자 역할만 하는 그런 단계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국가마다 이게 굉장히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로 사정이나 기술이 다 발달된 다르죠. 나라와 네. 그렇지 않은 나라가 다른데 지금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어떤 자동차가 판매되고 있고 지금 그 레벨 4 얘기해 네. 주셨는데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요? 합법적으로? 여기서 합법적으로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번호판 달고 다닐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합법화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합법화되는 자동차가 합법화된 거냐, 아니면 그걸 가지고 누군가한테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게 합법화된 거냐. 네네. 일단 우리 이승원 MC가 나 이제 운전하기 싫어. 나 돈 주고 내가 그냥 살게. 네. 할 수 있는 차는 없습니다. 없다 일단은. 네, 아직까지는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은 아직까지 없는 거고요. 네. 만들어내서 팔려면 팔 수 있겠죠. 근데 제조사들이 그렇게 했을 때 아직은 불안하니 만들어 팔지 않는 거고요. 네, 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업들은 이미 만들어진 자동차에다가 네. 자신들이 자율주행 지능 시스템을 부가적으로 넣어서 본인들이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시험 운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좀 전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네. 정부가 네. 자율주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네. 누구든 해봐라. 네. 그래서 우리도 당기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일단 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네. 느낌으로. 네.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일단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저보다 잘하는데요.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네. 게 어지간한 초보 운전자보다 훨씬 잘한다. 네, 뭔가 믿음이 생기는 그런 운전 실력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손이 네. 스티어링 휠에 가까이 있죠. 불안하니까. 네네. 점점점 가까이 있다가 얘가 운전하는 거 보고 약간 팔짱 점점 끼는? 무릎으로 내려오고 팔짱 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지금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 어떤 차량이고 어디서 한 저는 겁니까? 보니까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 그 차인데 네. 지금 이제 그 임시 번호판이니까 연구소에서 계속 연구소에서.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이제 그런 단계로 보는 거죠. 네, 저 정도면은 아까 설명하신 레벨 한 4 정도. 그렇죠. 레벨 4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험 단계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레벨 레벨 4가 아직까지 제조사가 만들어 팔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매할 수 없는 건데 이제 사실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이승원 MC가 저 정도 수준이 되면 네, 직접 자동차를 보유하려고 할까? 그죠. 굳이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냥 플랫폼을 호출해서 택시처럼 네, 네.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집 앞에 와 있어라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오히려 자율주행 시장이 자동차 개인이 구매하는 수요를 줄일 수 있다.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자동차 회사가 적극적으로 자율주행이 뛰어드는 거죠. 그럴 수 있겠군요. 이게 사놓고 괜히 주차장에만 이제 박아놓고 운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필요할 얘기하잖아요. 때만. 네. 자동차라는 게 새 차 사가지고 주차장에 세워놓는 순간부터 중고차 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저런 영상 보면은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궁금하실 텐데 저러다가 갑자기 누가 튀어나와가지고 사고가 네. 나면 저 자동차 탓이야 내 탓이야 이게 정말 궁금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 사고조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가 실험을 하거나 또는 시범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제 누구 책임인지를 가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래서 그 책임을 가릴 수 있는 장치를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 초마다 네. 모든 상황을 기록을 해요. 마치 비행기 블랙박스처럼. 아, 네네.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걸 보고 운전자는 분명히 자동차가 운전 네가 해라고 했는데 운전자가 운전 안 했구나라고 하면 운전자고 하실. 네네. 근데 로봇이 직접적으로 운전하는 단계에서 네. 상황 파악을 못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건 제조사가 하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의 책임을 미루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수많은 엣지 케이스, 이걸 가지고 엣지 케이스하고 돌발 상황, 에티켓. 아, 네. 네.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학습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한 대에다가 학습을 시키면 네. 100대의 동일한 차에 동시에 전파가 돼요. 인간처럼 네, 일일이 네. 가가지고 전해주지 않습니다.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고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줄게 되죠. 그런 엣지 케이스를 엄청나게 많이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사실 그런데 이게 차 안에 지금 블랙박스처럼 초 네. 단위로 이게 사람이 조작했는지 아니면 기계 자체가 했는지 그런 걸 다 안다고 하는데 그리고 뭔가 그 차 안에 시스템이 있는 그래서 내가 편히 쉬어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기는데 이게 증명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여전히 들거든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 초창기에는 자율주행을 얘를 어떻게 공부를 시켜서 운전하게 만들까를 했을 때 네. 일일이 룰 베이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시켰어요. 어린아이 공부시키듯이 과외도 시키고 네.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이제 점점 어느 순간이 되면서 얘가 스스로 추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알아서 지능이 점점 올라가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그렇죠. 네. 그런 단계에서는 명확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안에 이 장치의 모든 운행 기록이 포함된 그런 데이터 장치를 넣을 수밖에 없었고 그 데이터에 기록된 걸 가지고 이제 판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 아마도 그 데이터 기록을 가지고 이제 잘잘못을 따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저런 게 일상화된다면 네. 가장 먼저 변할 곳이 아무래도 운송 부분, 뭐 화물 운송, 택시 이런 부분이 가장 빠르게 적용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운전이라고 하는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게 되니까 네. 당연히 인간 운전자하고 일자리가 붙으시죠. 뭔가 경쟁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전라도 광주광역시에다가 시범 운행 200대를 투입한다고 했는데 네네. 지금은 괜찮지만 네. 돈을 받고 운행하기 시작하면 결정적으로 택시 운송 사업자하고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숫자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200대가 추가로 늘어나서 수요가 분산되니까 네네. 그분들이 기존에 한 300만 원 벌던 게 좀 줄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럼 네. 이제 생계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갈등의 요소가 일어나게 되고 네. 그래서 자율주행의 기술적 발전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AI가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럼요. 네. 어제 일어났는데 얘가 오늘 더 똑똑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빨라지고 있죠. 그렇게 지능이 네. 빨라져서 기술적으로는 성숙도가 많이 올라와 있는 단계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상용화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일자리, 즉 운전직이라는 걸 위협할 수밖에 없어서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제2의 타다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솔직히 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예.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고 지금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에서는 일부 구간이긴 하겠지만 일부 지역이긴 하겠지만 자율주행 택시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어느 정도고 여기서도 당연히 사람 사는 동네는 다 같은 문제가 그럼요, 발생하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샌프란시스코나 뭐 다양한 도시에서 이미 운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용자도 이미 많이 적응을 해서 한 번 이용한 사람은 계속 이용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너무 중국- 편하니까. 너무 편하니까. 여기서 편하다는 게 일단 실내에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비대면이라는 네. 게. 중국도 지금 뭐 베이징부터 해가지고 뭐 우한까지 해가지고 전국에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런 질문이 이거잖아요. 미국은 하고 중국도 하고 네. 우리는 왜 안 해?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까 그 사회적 수용성 문제가 네. 큽니다. 네, 네. 미국은 택시 대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택시 업계에 목소리를 냈어도 충분히 테크 기업들이 누를 수 있었던 거고요. 영토도 워낙 넓고. 그렇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택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힘으로 신기술 가야 돼라고 네. 해서 민 거고요. 네. 근데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네. 택시 인구 대비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고 아 그렇군요. OECD 국가 중에 소득 대비 택시비가 가장 싼 나라입니다. 가장 싼 나라. 저렴한 나라입니다. 아. 우리나라 저기 K 여러 가지 상품 중에 네. K 택시도 있습니다. 요금이 너무 저렴해서 여기 택시는 왜 이렇게 싼 거야 이런 그렇죠. 거 외국인들이 그래서 왔을 때. 특히나 뭐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네. 택시비가 너무 저렴해서 대중교통 안 타고 그냥 택시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숫자를 어떻게 조절해 나가느냐. 이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 무인 자율주행 그 자동차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많은 자율주행 기업들에게 정부가 네. 자, 들어와서 상용화 준비도 하고 열심히 좀 해보세요 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 준 건데 예를 들면 그냥 막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면 시험 주행을 15,000km 정도만 하면 충분히 우리가 검증한 걸로 인정해 줄게. 네. 근데 또 기업들이 이렇게 15,000. 얘기하죠. 한 대 가지고 15,000km 운행하려면 보통 우리가 개인이 승용차 평균 연간 주행 거리가 15,000km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하라는 거냐? 시간 걸리지 않냐? 그러네요. 그러면 5대로 쪼개라. 5대로. 한 대를 3,000km 하면 네. 15,000km 인정해 줄게. 이렇게 좀 완화시켜 놓은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할 때 네.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하는 원격 시스템을 갖춰라.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원격으로 통제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차에 문제가 있었을 때 안전하게 갓길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최소한의 기능을 갖춰라. 왜냐하면 2차 사고 예방을 해야 그럼요.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요 가이드라인 가지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광주 자율주행 실증 도시에 이제 제품이 투입이 되면 요 가이드라인 맞춰 가지고 시험 운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레벨 4로 이제 향해 가고 있다.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언젠가 또 본격화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법과 제도적으로 뭔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좀 중요하다 싶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법률가도 아니고 그냥 오랜 시간 이 업계에 있어서 보는 건 옆에서 보는 건 뭐냐면 자율주행은 우리가 자동차가 등장한 거는 네. 꽤 오래됐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탈 것으로 확정하면 한 5,000년 됩니다. 뭐 가마 이때부터 들어가니까. 거기서부터 네, 그렇죠. 그런데 그 5,000년 동안 네. 이동하는 에너지는 2번 변했습니다. 동물의 에너지에서 그렇죠. 석유 에너지,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 그런데 그 탈 것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안 변한 게 운전자예요. 운전자는 늘 존재했습니다. 그렇군요. 가마꾼 앞에서 조정했죠. 그러네요. 마부 있었죠. 그다음에 운전자 있었죠. 지금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운전자는 없어져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도로교통 관련 규제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그러니까 있습니다. 디폴트죠. 인간을 중심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만 네. 로봇이 들어갈 빈틈의 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와 법이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적용하려니까 안 돼서 자꾸 특별법을 만들어내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네. 특별법도 계속 만들다 보면 네네. 이제 기존의 인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법하고 자꾸 충돌이 나게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조율할까가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정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니까 기존 법을 약간 고쳐 쓴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니라는 이게 생각이. 고쳐 쓸 일이 아니에요. 고쳐 쓸 일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과 권영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정책회 2부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